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이제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G7 초청에 갖는 의미 먼저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사실은 국내 언론들에서 너무 주목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먼저 이제 요거 의미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G7이라는 이 기구에 대한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좀 일반 청취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G7이 등장한 게 한 45년 됐습니다. 네. 70대 중반경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그 전까지는 자유진영에서는 미국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G1체제였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G7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 혼자서 이제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힘을 그러니까 권력을 미국이 혼자 독점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 나눈 거지요.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20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7 국가들만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는 이거를 확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네. G7은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선진 국가들이면서 힘이 센 나라들의 모임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G20은 선진국 개도국의 경제 중심 협의체 성격이라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이 7개 국가가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20세기는 경제력의 시대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 전 세계의 주요한 국제 문제들을 이 G7 국가들이 사실상 논의하고 결정을 한 거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되게 유엔이나 이런 데서 되게 처리가 되고 그랬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직에 있을 때요. 당시에 기억들 하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 실행은 안 됐지만은 작년에 G7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G7은 낡은 체제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G11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도 한국이 거기에 포함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D는 뭐냐면 데모크라시의 약자로 D요. G10 국가로 그러니까는 이것을 흡수 통합하겠다. G7을. 네.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G7만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많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G20이 됐던 G11이 됐던 D10이 됐던 간에 대한민국은 꼭 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상이 크게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식민지로 전락을 하는 직전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요. 1907년에 우리 소위 중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은 저희 국사 시간에도 많이들 배운 기억이 있을 텐데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거기에 고종 황제가 이준 이상설 열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이 독립을 그러니까 호소하기 위해서요. 근데 문전박대 당했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붕괴를 해서 이준 열사가 순국을 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 강대국들이 그걸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표현도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 속에서 국제 현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골 메뉴로 꼭 항상 끄끼는 게 뭐냐면 뭡니까요?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깥에서 그러니까는 G7에서 결정된 거를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입장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멤버가 돼서 그 문제를 결정한 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뭐 만국 평화회의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나라가 이제는 이 G7 계열에 올랐다. 엄청나게 그렇죠.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적어도 만약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한반도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게 아닙니까? 네. 당사 국가이면서 거기 회원 국가이니까요. 네. 다른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경청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 속에서도 독일이 그러니까 전범 국가이다 보니까는 그 전쟁으로 피해를 본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심지어 소련의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가지고 독일 통일을 그러니까 이루었듯이 네. 그 당시에 독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이 G7의 멤버이고 서방의 핵심 국가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국제사회 속에서 계속 논의하고 그럴 텐데 그 논의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 속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전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한반도의 새로운 길이 그러니까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하나 이런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요. 근데 일각에서는 조금 이걸 폄훼하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초청국은 참여를 안 했다. 지금 너무 과장됐다. 이런 언론도 있던데요. 누가 참여 안 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초청국은 참여 안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뭐냐면은 G7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초청국 지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참관국으로 여기 이제 그런 거예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참가 국가들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하고 올해 연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G7을 그러니까 확대 개편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초청받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그러니까는 G7을 D10으로 흡수 통합하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운 이유도 네. 이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도 미국이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G7들이 자기들끼리 모든 문제를 국제연합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런 그러니까는 틀의 개편을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머지 회원 국가들도 개편할 필요 없을 거다는데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대 개편하는 데 속에서요. 네. 뭐 일본 정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가고 있지만은 네. 나머지 국가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지금 동의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그 G7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요청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한테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대상 국가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네. 필요로 하는 대상 국가가 됐다. 그리고요, 네. 이번에 이 확대 정상회의 1세션 주제가 보건이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바로 왼쪽에 앉았어요. 이 맞아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SNS상에서 많은 돈을 이제 그러니까 이 언론에 잘 이제 그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SNS상에서 많은 그 정상회담 사진들이 이렇게 돌았는데요. 네. 사진 도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의장 국가인 영국의 바로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고 왼쪽에 바이든 대통령이 앉고 네. 오히려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저쪽 끝부분에 이제 그러니까는 앉고요. 네네. 그러니까 창강 국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네. 이번에 모습을 보게 되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의장 국가가 그러니까는 그 할 때 그 자리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지 않고 싶은데 앉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다 그거는 저 의전상 다르게 이거 고려해서 합니다. 네. 의장 국가가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뭐냐면은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러니까는 이 저희 단순하게 옵저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옵저버 국가 모습이라면 오히려 수가 총리 자리에 거기 가서 앉아서 됐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네네.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을 요청을 했고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요청을 하고 메르켈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을 하고 다 했죠. 다른 네. 국가들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스페인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초청받아서 하는 이유도 네.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필요로 할 만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자기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힘을 합쳤을 때
얻을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할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G7 반열에 올랐다는 건데요.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초청이 돼서 지금 2년 연속 초청이잖아요. 예.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엔 열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봐보세요. 미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요. 네. 일단 미국은 소위 말해서 20세기 내내 그러니까는 세계 그러니까는 리더 국가였습니다. 네. 리더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리고 G7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세계 주요 현안 문제들을 자기들이 다루려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 능력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요? 지금 전 세계 가장 주요한 현안은 그러니까 이 보건 위기 문제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혹은 미국과 G7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굳이 한국하고 파트너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미국과 G7의 10만 가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의 역할을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G7 국가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G20을 만들었듯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이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뭐냐면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남미에 지금 백신 공급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못하는 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백신을 개발 능력은 있지만 생산 능력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는 네. 한국한테 손을 내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직면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미래 산업의 핵심 게 지금 뭐냐면 미래 자동차 분야입니다. 네. 미래 자동차의 핵심적인 게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지금 미국이 지난해 생산량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4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중국한테 우리가 많이 뒤처졌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요. 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은 뭐냐면 미래 자동차 산업을 그러니까 육성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지금 필요성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뭐냐면은 자신들이 자율주행인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은 갖고 있지만은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문제, 전기차의 석유라고 하는 배터리 문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그 부분에 협력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네. 그만큼 뭐냐면은 미국이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G7 정상회담에서도 보게 되면 수소 경제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수소 경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을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호주는 에너지 강국입니다. 자원 강국이에요. 네. 그런데 호주가 그러니까는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수소 에너지는 있는데 생산 능력이 제조업 생산 능력은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은 수소차 생산 능력을 한국은 수소차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는 투자를 많이 한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소차가 지금 그러니까 이 친환경 전기차로서 그러니까는 지금 대안으로서도 많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힘을 합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는 네. 손을 내미는 거라고요. 만약에 서로 경쟁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손을 안 잡지요. 네. 서로 손을 잡았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고 파트너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소위 말해서 보건위기 문제든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미래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이 중국의 그러니까 도전에 지금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것을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유럽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똑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찍이 기후변화 문제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오래전부터 추진한 나라다 보니까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러니까는 많은 그러니까 기술들이 역량들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 높은 나라인데
사실 그 기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뭐 수소차 생산 능력이라든가 네. 이런 등등이 가다 보니까 이번에 그것도 유럽연합 정상들도 한국과 그러니까는 서로가 그러니까 협력을 하자는 이런 얘기를 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뭐 지난달에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 원 투자를 하니까 거기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대단한 일을 하자. 땡큐 이렇게 뭐 3번도 외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한미 경제 동맹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살짝 드렸다시피 이런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이번에 G7 정상회의 참석한 뭐 성명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초청국이기 때문에 함께 서명을 하지 않은 내용도 얘기를 했지만 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거 봐보세요. 지금요.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G7 정상회담을 스케치를 통해서 일반 청취자들을 많이 접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일본 총리인 스가의 모습하고 네.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스가 총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요. 네네. 근데 우리가 G7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은 G7 아직 멤버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이고요. 네. G7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지적됐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아닌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는. 네. 그런 점에서 중국한테 우리가 공격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서명을 안 한 게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인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요. 네. 중국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벗어났잖아요. 네. 민감한 지혜롭게 부분을 그러니까 언급하진 않았죠. 네. 그 지역사회 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 이런 걸 강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켜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미국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한테 왜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일본한테 다 반영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G7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중국에 대한 것은 우리는 책임이 없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는 없는 분야에는 반면에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한국이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 굉장히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한국에 지금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몸값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한국을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파트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서 지금 앞다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한국에 대해서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 전환의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 입장 속에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이란 나라는 미국이 결정을 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따르고 이렇게 하는 나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앉아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한국을 그러니까 무시하고 미국과 대화만 하겠다는 것도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중국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요. 네. 지금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게스트로 초청이 됐고 이제 4개국과 G7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데모크라시 D11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G7이 이게 D11으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요. 예, 트럼프 대통령 때나 공화당이 지배할 때나 지금 민주당이 지배할 때나 미국 정치계의 입장은 뭐냐면 G7이 그러니까는 수명이 거의 지금 그러니까 한계에 왔다고 보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이렇게 선진국 7개 국가가 모여서 뭔가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죠. 네. 이 G7의 역사적인 수명이 그러니까는 사실상 다 했다. 네. 보는 것이고 그걸 개편을 하겠다고 한 시도가 처음 시도한 게 G20이었던데요. 네. G20 만들 때도요. 워싱턴에서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은 너무 많다. 20개 국가가 모여서 어떻게 만장일치 결정을 하느냐. 네.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워낙 경제 위기 충격이 심하다 보니까는 이 정도는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G20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 중국도 참여시키고 러시아도 참여시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죠, 네. 근데 미국과 가치적으로 가치에 있어서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을 하다 보니까는 중국과 같이 그러니까 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미국 입장 속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중국을 뺀 새로운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뭐냐면은 G7을 넘어서서 새로운 그러니까 틀을 만들 수 있는 걸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10이라든가 11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동맹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민주주의 가치, 인권, 그다음에 공동 번영, 평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은 인류사의 보편적인 가치니까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로 해야지만이 이게 묶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어떤 하나의 그냥 우리가 트럼프처럼 그러니까는 자꾸 미국 이익만 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각국의 이익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D10, D11은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미국 입장,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 거의 그러니까 동조하는 영국 입장 속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확실한 자신들의 생각인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조만간에 저는 그러니까 구체화 과정으로 넘어갈 것이다. 내년이 어디서 열리면 독일에서 열립니다. 네. G7 정상회담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적어도 저는 내년까지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반영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네. 여기에 지금 반대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일본 정도뿐이 없어요. 네, 일본이 반대하고 나섰죠. 일본은 왜 네. 그러냐면 아시아에서 자기가 유일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시아에서 지금 뭐냐면 한국도 들어가고 인도도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본이 협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나머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본에 대한 어떤 일본의 역할이 그만큼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일본의 요구를 그러니까 그렇게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D11이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구체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정상회의 마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카 이즈백 하면서 미국의 귀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동 성명에는 중국의 인권 유린, 비시장 정책 이런 많은 이슈가 담겨 있어서 중국과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구체화되면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갈등이 또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세계에 그러니까는 이 우방 국가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네. 미국의 목소리를 반영을 시켰으니까는 네. 미국의 기관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중국과의 문제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것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규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G7 정상회담 그 공동선언은 말 그대로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 내용은요. 네. 아직 거기 뭐 멤버 국가도 아니고 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관여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는 걸 밝혔잖아요. 간접적으로. D11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이 성명이 나중에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도 서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있잖아요. G11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요. 다시 그러니까는 이 중국과의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도 시간이 있는 거 중국과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네네. 이 중국과의 불편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양자로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이걸 협의하는 것보다는 네. 11 다자주의 틀 속에서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이 네. 우리도 편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D11이 구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그때 다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정상회의 때 또 가장 주목된 점 중에 하나는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실무 차원에서 뭐 잠정적으로 약식 회담이 합의가 돼 있었는데 동해 영토 수호 훈련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그 지금 외교를 저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올림픽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독도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올림픽 불참보다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그걸 또 해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로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한일 관계를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불편하게 지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준 거고요. 네. 그 속에서 일본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일본은 지금 뭐냐면은 스가 정권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일본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쵸. 그 문제를 유일하게 지금 돌파하려는 것이 혐한 이 부분입니다. 네. 한국에 대한 돌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국가 이익보다는 특정 정권의 그러니까 이익에 매몰되면서 그게 국가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국면인 거죠. 알겠습니다. 워낙 지지율이 떨어져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혐한으로 지금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예. 네, 오늘은 G7 우리나라 초청이 돼서 함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